평창. 지난 2011년 7월 6일 세 번의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그리스에서 평창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타올랐죠. 체화된 성화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2018km를 누비며 하나된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Call on all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2018 Winter Olympics. Let us demonstrate once again the power of sport to bring us together and to overcome political, cultural and historical divides.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 세계인의 축제. 그리고 이제 평창을 뜨겁게 밝힐 동계올림픽 성화. 그 감동의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올림픽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서울올림픽 기념관. 인종,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 인류 화합의 장을 형성하는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이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겨울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유구한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김도균 교수, 이혜리 과학 전문 기자, 그리고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가 함께했습니다. 네, 2018년 2월 9일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이 지난 100년의 동계올림픽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설상 스포츠의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설상 스포츠의 기원부터 좀 짚어보죠. 예, 원래 9세기 때도 이 스키도 좀 있었고 막대기로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9세기요? 예, 네. 그때부터 있어갖고 스칸디나 반도 국가들이 스키를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도. 근데 이제 동계 스포츠란 말이 생긴 것은 1860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계 스포츠란 말이 생겼고 1892년에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을 합해서 국제 빙상연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92년 국제빙상연맹이 만들어졌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동계올림픽하고 하계올림픽이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동계 스포츠 일부 종목이 하계올림픽이랑 같이 열렸던 거죠? 네, 언제부터 실제로 그럼? 1908년도에 피겨 종목이 파리 때는 처음 이제 종목으로 채택돼서 되고 있었고, 이러한 동계와 하계가 이제 구분이 돼서 나눠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24년도부터 이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이 처음 시작한 게 1896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태동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동계올림픽의 시초는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국제 동계 스포츠 주간입니다. 그해 파리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죠. 11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16개국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 총 16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뤘습니다.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찰스 주트로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우승, 첫 메달리스트의 행운을 거머쥐었죠. 단출했던 대회가 대성공을 거두며 동계올림픽으로 분리 독립됐지만 초반의 동계올림픽은 날씨와 그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로 수많은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대회 때 생모리츠 1928년 대회 때는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야외에서, 지금 같으면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스피드 스케이팅 취소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동계올림픽이 순환을 겪었던 그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이었어요. 그러군요. 또 뭐 1964년 오스트리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안 와가지고 군인들이 눈을 다 날라다가 해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또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제설기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말한 이제 인공 눈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뿌림으로써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생각보다 제설기가 등장한 게 1980년이면은 그렇게 옛날 일은 아니군요. 최근 들어서 좀 제설기가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 그 개최 조항에도 이런 인공설을 모아놓았다가 이제 눈이 오지 않을 때 가져다 쓰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올림픽에서 이런 설상 종목을 할 때 기존의 자연설보다는 인공설이 기록을 내거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우선 뭐 자연설 같은 경우는 이 그 눈의 약자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상당히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력에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고, 인공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다져지고 딱딱해지다 보니까 설상에는 상당히 스피드하고 또 미끄러진 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키 종목도 인공 눈으로 하는 거지 그 자연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 눈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동계올림픽 기간에 눈 오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아니에요. 사실도 네, 선수들도 안 재미있네요. 좋아해요. 그렇군요. 1948년 프랑스 생모리츠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아주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광복 후 독립국 자격으로 첫 출전을 했기 때문이죠. 선수 3명과 임원 2명. 조촐하지만 역사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열린 16회 동계올림픽은 같은 해에 열렸던 하계와 동계올림픽이 지금처럼 2년 간격으로 분리된 형태를 띠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동하계 올림픽 개최 연도를 분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베르빌 말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하계하고 같이 열렸어요. 알베르빌하고 이제 바르셀로나 92년 그러다가 이제 2년마다 열자 그래서 타수를 바꿨죠. 그래서 2년 후에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그때 2년 후에 1994년에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계와 하계 올림픽이 2년마다 열리게 된 거죠. IOC가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땐 IOC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한 해 동하게 열리니까 네. 올림픽이 그만큼 좀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준비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2년마다 이제 동계, 하계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올림픽의 어떤 저변적인 확대를 위해서 4년마다 하는 것을 이제 2년마다 경연으로 개최하니까 이 올림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들을 또 끌고 올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IOC로 볼 때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IOC가 이 올림픽을 하계와 동계를 나눠서 2년마다 이렇게 열리게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선택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과거의 올림픽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올림픽 개최됐던 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 그런 올림픽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때 많은 일이 일어나요. 브라이언 오이터너, 브라이언 오쇼. 그래서 둘 다 브라이언의 맞대결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긴 거죠. 보이타노가.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오이터너.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네. 그 오쇼가 지지 않았습니까? 보이타노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한이 맺혀가지고 사실은 김연아 선수의 이제 코치가 돼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는데 언제 땄냐면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땄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지 못한 메달을 2010년 자기 조국에서 김연아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룬 그런 사례는 정말 아주 그러네요. 재밌는 스토리네요, 스토리 중에 정말. 하나죠. 여기서는 이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모태범하고 이상하 선수가 남녀 500m 동시에 석권한 것은 처음이에요. 한 나라가. 스피드 스케이팅이 동계올림픽의 꽃인데 여기서 남자 500m와 여자 500m는 꽃 중에 꽃인데 이걸 한 나라가 다 동시에 했다는 거는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종합 5위. 그래서 이번에 4위 목표한 거예요. 네. 그때 5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게. 4위를 목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에서 쇼트트랙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부터죠. 그 영광의 주인공은 김기훈 선수였습니다. 그는 스케이트 날 들이밀기라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이며
쇼트트랙 1000m와 5000m 계주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동계올림픽 출전 44년 만에 이룩한 첫 쾌거였죠. 이 대회에서 금 2개, 은과 동 1개를 거머쥐며 우리나라는 종합 성적 세계 10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쇼트트랙의 영웅 김기훈 선수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가 재직 중인 울산의 한 과학대학교. 1985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로 혜성처럼 등장해 올림픽 2관왕의 신화를 달성한 김기훈 선수. 이제는 교편을 잡으며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감한 후에도 후항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는 그.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과 주니어 대표팀의 코치와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7년 쇼트트랙 대표 선수 출신 1호 교수로 발탁되며 울산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유능한 스포츠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실전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스포츠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죠. 안 배운 것도 알아서 타봐. 겨울 방학을 목전에 두고 아이스링크에서 마지막 빙상 수업이 진행되는 날. 한 학기 동안 직선 코너 다 배웠죠? 예. 그거 갖다가 자유활주식으로 해서 자유활주 스케이팅을 할 거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타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떠들지 말고 좀 자세 좀 낮춰서 손 잡지 말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자유활주 한다. 알았죠? 네. 자, 출발. 그때 프로 선수가 일반 학생들한테 기술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요. 그가 대표팀 코치직을 접고 교직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또 국가대표 주니어 대표 선수 애들, 또 국가대표 선수까지 지금 일선에서 지도자로서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또 이제 메달도 따고 그런 걸 했었어요. 선수 생활도 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저하고 똑같이 훈련했던 또 선생활했던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지도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도자보다는 후진을 위해서 이제 좀 이론적으로 또 이제 제가 배웠던 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거를 갖다가 제가 배웠던 거하고 접목해 갖고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 뭐 이렇게 노력해보고자 해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수 시절 알베르빌의 영웅, 벤버의 연인처럼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김기훈 교수. 시간이 흘러도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요, 저희 엄마도 알더라고요, 교수님을. 그래가지고 진짜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싶었어요.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 보기 진짜 드물잖아요. 근데 저희 눈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같이 이제 많이 이제 매스컴이 많지 않고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몰랐는데 집 앞에 뭐 고등학생들이 선물 사다 갖고 오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전생을 했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말 같은 때 친구를 만나러 뭐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 들어갔을 때 사장님들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뭐
뭐 맛있는 걸 좀 더 하나 더 준다든지 그런 그 정도 의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올림픽에 이어 세계 선수권까지 제패하며 쇼트트랙 최정상의 선수로 국민의 열렬한 사랑에 보답했던 그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스케이트 날 들이밀기 외에도 쇼트트랙에 최적화된 주법을 창시한 거죠. 그 주법들을 직접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쇼트트랙에서 그 주로 쓰는 그 기술들을 보면 이제 코너, 그러니까 곡선 주로가 많기 때문에 코너에서 속도가 안 줄으면서 또 이제 브록을 따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제 외발 주법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유치원 학생들을 타는 거를 보고 거기에 접목해서 이제 만들어낸 기술이 있거든요. 유치원 학생들이 직선에서는 이제 동작이 쉬우니까 속도를 붙여서 오다가 곡선주로 돌아갈 때는 그 동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발로 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흘러나가지도 않고 속도를 죽이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한 게 외발 주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리병 주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선주로 해서 그 제 뒤에 오는 선수들이 저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그 직선 부분이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허리 잘록하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한 학기 동안 함께한 학생들과 헤어지는 마음이 못내 아쉬운 김기훈 선수.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교수님 자주 놀러 올게요. 내 막내 동생보다 한 살 어리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가만 좀 주세요. 나 요번 학기 취생과 아주 내가 실망했어. 알았어. 그래도 학생들이 밝아서 재밌으시겠어요? 네, 재밌어요. 야구 재밌고 또 이제 스케이트가 위험하니까 아이들한테 소리를 많이 질렀었는데 그 어떤 여학생들은 그 시크하다고 그러죠. 그 시크한 게 아니라 다칠까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빙상장이 춥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쁘게 하려고 옷을 얇게 입고 오면 여기 직원들 파카 같은 걸 주니까 해줄 건 다 해주시면서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에 성화 봉송자로 참여한 김기훈 교수.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동계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로서 또 학교에 있는 그 교육자로서 한국에서 동계 올림픽이라는 걸 한다는 게 저한테는 뭐랄까 동계 스포츠인으로서 되게 뿌듯한 또 이 뭐랄까 감동적인 게 많이 오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성화를 제가 그리스에 인수단에 갔었는데 그때도 아 내가 이 동계 스포츠라는 종목을 참 잘했구나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계 스포츠가 열리기 때문에 그 좀 동계 스포츠가 잘 치러져서 올림픽 잘 치러져서 그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가 저변 확대가 확실하게 이제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러낼 대한민국.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출전해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예정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승패를 가르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 그 속에 숨어있는 첨단 과학 장비의 소리 없는 전쟁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재미를 배가시킬 관전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포츠 속 과학 이야기를 풀어줄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 출신 엄성흠 연구원. 쇼트트랙 3관왕의 역사를 써낸 스포츠 영웅 진선유 코치를 모셨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올림픽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진선유 선수가 그 주인공. 1500m와 3000m 계주를 석권하며 동계올림픽 최초의 3관왕에 등극했죠.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로서 입지를 굳힌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그 쇼트트랙은 날이 먼저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뒤로도 뭐 김동성 선수나 전희경 선수도 많이 좀 썼던 기술인데 뭐 그 대회 이후에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명장면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또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고 2006년에 그 한국 올림픽 단일 대회에선 최초로 3관왕의 주인공이셨어요. 되게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셨나요? 이제 제가 국가대표 2년차 때 이제 올림픽이 치러졌었는데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별로 안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 해 갑자기 좀 성적이 그 전 때부터 좀 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기대주로 받으면서 이제 좀 부담감이 더 컸던 건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큰 대회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금메달 원래는 하나가 목표였는데 그렇게 네, 3개를 딸 줄은 네, 저도 겸손한 말씀인데. 그때가 고등학생이셨죠? 네, 고2였습니다. 연고님 어떠셨어요? 경기 네. 보셨을 때 또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2년도 있으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선수들, 쇼트트랙 선수들의 재활과 체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진선유 선수는 워낙 그 기대주로 이제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특히나 그 당시에 또 고등학생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남자 선수들 못지않는 체력으로 산 뛰고 이런 것들을 잘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대를 모으고 있던 또 제가 그 함께 하고 있던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돼서 사실 너무나 전 TV로만 응원을 했는데 너무나 사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이 3관왕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그렇죠.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제가 첫 종목 1500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3000m 여자 계주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더 제가 마지막 주자다 보니까 부담감이 더 컸었거든요. 이제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땄는데 단체 종목에서 메달을 못 따면 이제 괜히 제 탓일 것만 같고 그래서 계주 탈 때 좀 제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변천사 선수가 계속 치고 나갈 때 저는 그때 속으로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앞에서 이제 뒷 선수한테 추월 당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못 나가는 게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생각까지 속으로 계속 나가지 말지 막 그랬던 기억이 들어요. 네, 그러셨구나. 이 경기 모습 보면은 이렇게 후반 두세 바퀴 남겼을 때까지만 해도 뒤에 좀 이렇게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아웃코스로 치고 나온 경기 많이 보여줬거든요. 다 작전인가요, 그게? 작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다른 기술적인 면이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한 번에 힘쓰는 이제 한 방에 해결하자. 그때 원래 마지막 4번째 주자셨나요? 네? 2번이 마지막 주자. 2번이 마지막 주자셨구나. 진짜 감동적인 아주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정말.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또 무교로 돌아가셔서 코치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앞두고 좀 준비하시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학교 선수로서 이제 피겨 선수만 평창에 이제 출전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선수로는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해설위원으로 현장에서 아마 평창 올림픽을 중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쇼트트랙은 뭐 지금까지도 사실 가장 유력한 우리나라 효자 종목인데요. 자, 앞으로도 또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활약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111.12m의 아이스링크 트랙에서 펼쳐지는 쇼트트랙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회에서 획득한 53개의 메달 중 42개가 메달 받친 쇼트트랙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화려한 금빛 질주의 역사 속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경기복이죠.
자,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입는 옷이 또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과 이런 스피드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나 이 쇼트트랙 같은 경기에서는 안전이 정말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쇼트트랙에서는 이 스케이트 날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날카롭고 또 신체에 넘어지면서 접촉이 됐을 때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위는 방탄 소재로 만들어져서 신체를 좀 보호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는 각국의 그 스포츠 기업들도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서 경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선수들 종목별로 이 전문적인 유니폼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영국의 앨리스 크리스티 선수를 이제 제가 잠깐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때 선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선수들도 자기 유니폼을 그 경기가 끝나면 회수해서 소각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밀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특히나 공기 저항이라든지 선수들의 부상 예방 그리고 선수들의 그 기능 증진을 위한 근육 서포터 기능 등을 연구해서 유니폼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갑도 중요하잖아요. 예. 코너링 할 때 이제 예. 직구도기 때문에 장갑도 많이 발전됐을 것 같아요. 예. 그 장갑이요. 원래 개구리 장갑이라고 그래가지고 개구리 손처럼 그 끝 부분에 뭐 이렇게 붙였죠. 그래가지고 마찰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날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제품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제품의 시초를 보니까 1992년도에 우리나라 그 감독과 선수들이 한 그게 최초로 사용했던 그 사례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의 경기복엔 숨겨진 소재의 비밀이 있습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역자 형태로 디자인됐고 표면은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 작은 돌기들과 홈으로 막아냈죠. 또 마찰이 많은 허벅지 부분은 신축성이 강한 마찰 방지 소재로 처리해 경기력을 높였습니다. 경기복 자체가 첨단 과학의 집약체인 셈이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경기는 99% 어떤 선수의 노력과 1%의 과학으로 완성되는 뭐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그 1%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술적인 도핑이다라고 그러죠. 어떤 신체적인 도핑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렇게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기록 단축이라든가 또 사실 보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흥미거리나 재미거리, 이야기거리 되는 것이 또 이런 소재들에 대한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은 이런 체력적인 전쟁이지만 사실은 과학, 그렇죠. 기술 이런 것과 전쟁이다라고도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좀 보여질까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좀 보여지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비밀이라서 뭐 그런 비밀들은 사실 공개는 안 하지만 사실 뭐 선수들 육상 같은 경우도 우승하고 나면 우사인 볼트가 뭐 신발을 들고 이렇게 뛴다거나 하는 것처럼 아마 이번 올림픽도 그러한 그 과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이제 선수의 성과 후에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런 그 유니폼의 소재 전쟁, 그 다음에 어떤 그 용품들의 재질 전쟁 이런 것들이 아주 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 스포츠에 숨겨진 또 다른 과학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알파인 스키의 활강은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코스에 소금을 뿌립니다. 눈 표면을 살짝 얼리기 위해서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봅슬레이는 첨단 과학의 대결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봅슬레이 썰매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소재의 활용 등 최신 자동차 기술이 상당 부분 응용된다네요. 도핑 얘기 좀 해볼게요. 또 얼마 전에 그 러시아 도핑 사태로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 그 지난 동계올림픽들의 어떤 도핑 논란들 좀 정리를 하고 우선 갈까요? 뭐 우리가 올림픽 도핑에 대한 역사를 좀 얘기를 하면 2002년 솔트트랙 동계올림픽 때가 아마 가장 그 많은 그런 그 올림픽에서 도핑이 나와서 그때 선수들이 뭐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가
박탈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는 뭐 오스트리아의 혈액 도핑 스캔들이 굉장히 큰 그런 이슈가 좀 됐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도에 그 러시아의 소치가 이제 국가적인 그런 도핑에 관여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이슈가 좀 됐었는데, 또 그다음에 이러한 도핑을 검사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 또 그 이후에는 뭐 선수의 생체 수첩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뭐 사전에 통지를 안 하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핑을 지속적으로 지금 방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선유 코치도 선수 시절에 도핑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잘난 척은 아닌데 이제 한참 1등을 계속 할 때는 1등 선수는 계속 도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합 전에 화장실을 미리 가지 않습니다. 끝나고 바로 그냥 이제 소변 검사로 도핑을 하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을 가지 않고 경기 끝나고 도핑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네,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출동해서 그냥 10분 만에 끝내고 네, 퇴근을 하는. 아주 우수한 선수입니다. 네, 검사를 받는 선수들한테도 좀 힘들군요, 이 도핑이. 네, 이게 한번 실패를 하면 몇 시간 뒤에 이제 올지 모르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종합 4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팀. 이에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인기 종목의 메달권 사수죠. 빙상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메달을 추가해야만 순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설상 종목의 첫 메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기대주로 어떤 선수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져야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크로스컨트리의 그 김 마그너스라는 선수, 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 노르웨이 태생 아닙니까? 이 선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올림픽은 이 스타 산실의 어떠한 태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저는 이번 평창을 통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 외에도 뭐 한국 컬링 남녀 대표팀이라든가 이런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빙상 쪽 스포츠 얘기 많이 해봤는데 설상이 조금 비인기 종목도 많고 그래요. 이번 올림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설상 스포츠 종목들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까지 그 설상 종목이 6대4 정도로 금메달이 더 많거든요. 이번 대회도 설상 종목이 61개, 네. 그 빙상 종목이 41개. 이번에 이상호 선수가 스노보드 대회전인데 이게 종목 특성상 좀 불안한 게 같이 출발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토너먼트로 해요. 그러니까 자꾸 토너먼트 올라가면서 이제 16강을 가린 다음에 16강부터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양 대회전은. 네. 이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삐끗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 홈그라운드 2점 살리고 컨디션만 좋다면은 메달까지도 가능하다. 만약에 동메달 이상 따게 되면은 설상 종목 우리 최초가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모글의 최재우 선수는 소치 동계올림픽 때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지난 12월 달에 4위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최재우 선수도 언제든지 메달까지도 심지어는 가능한 선수라고 좀 볼 수 있고, 저는 한 가지 설상 종목하면 이채원 선수가 항상 떠오르는데 이채원 선수가 들어오는 걸, 메달은 바라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걸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은퇴 경기거든요. 네. 예.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가 참여하고 최다 메달이 걸려있는 대회. 4개의 신규 종목 추가로 더욱 젊고 다이나믹해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치열한 승부 속에서 드라마 같은 진검승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세기의 대결은 무엇일까요? 올림픽 하면 또 이 라이벌전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좀 라이벌전이 더 재밌기도 하고요. 이번 동계올림픽 때 있을 라이벌전 어떤 게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 국가적으로 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과 노르웨이의 종합 1위 다툼, 우리와 일본의 3, 4위 놓고 다툴 거예요. 순위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으로는 아마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나오.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지난해부터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판 월드컵 4차 대회를 눈여겨봤어요. 0.34초 그쪽으로 좁아들어졌거든요. 진선율 코치는 어때요? 쇼트트랙 종목에서 우리의 맞수가 될 국가는 어디일까요? 일단 영원한 라이벌인 중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자 이제 계주 종목에서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 결승에서 항상 맞대결이었는데 이제 역대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원래 원체 이제 단체 종목에서 강하다 보니까 계주에서 항상 이겼어도 올림픽에서는 항상 우리나라한테 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평생 라이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지금 잘 이제 평창 올림픽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직위에서 이 평창 동계 올림픽 막바지 이제 마무리 준비하고 있죠. 어떤 노력들 좀 하고 있을까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날씨를 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고품격의 문화 올림픽으로 가져가느냐 해서 경기 외에도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을 저희가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뭐 최고의 ICT 올림픽이라든가 또 언어 장벽이 없는 올림픽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또 올림픽을 통해서 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어떤 올림픽의 유산을 남기는 이런 어떤 평창만의 독특한 시설과 또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기간 동안 타오를 상화처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북한 인구수를 상징하는 성화 봉송주자 7,500명처럼 평화를 염원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101일간 대한민국을 환히 비춘 성화. 이 기회로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과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화합해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이죠, 불꽃이지만 이것이 크게 발전하는 하나의 불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화는 성스러운 불이란 뜻으로 올림픽 성화봉은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불꽃이 꺼지지 않게 설계됩니다. 그럼 강풍과 폭설은 물론 바닷속에서도 활활 타는 성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의 모토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제작됐습니다. 평창의 추위와 바람, 눈 등 악천후의 기상 조건에도 끄떡없도록 모든 기술력을 집중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성화봉은 섭씨 영하 35도에서 영상 30도, 초속 35m의 강풍과 해발 2000m의 극한 환경에서 최소 15분 이상 불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비밀은 내부 설계에 있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버너 시스템이 이 안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이는 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보시는 이 위에 캡 구조가 세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밖에서 눈이나 비나 이런 악천후 상황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그 외부에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눈이나 비가 오면 이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유수가 될 수 있도록 우산형 구조 또는 기화형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보시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안에 보면은 플랫한 어떤 정말 화염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4개의 격벽이 있어요. 4개의 격벽은 뭐냐면 밖에서 이게 아까는 이제 강우나 뭐 강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4개의 그 격벽은 그 바람에 강풍에 견디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강풍 자체는 한쪽이나 뭐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불이 오게 그 바람이 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있는 격벽이 그 바람을 좀 차단을 해주고 바람이 반대편으로 흘러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주면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거기에 보면 바람에 산소가 유입이 되잖아요. 산소가 그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는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보조화염, 주화염 개념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어요. 화약 방식에서 회를 거듭하며 가스식으로 바뀌어온 성화봉들. 성화봉 제작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의 몫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성화봉에 접목했죠. 성화는 곧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 겨울을 뚫고 평창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뭐 각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으실 텐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 평창 동계올림픽 안에서 불꽃으로 형상화되는 어떤 성화봉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힘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국민으로 뭉치는데 저희 성화봉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으면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88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개최한 그랜드슬램 6개국 중 하나가 됩니다. 세계인의 대축제이자 스포츠 정신의 산실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과연 세계인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 88 올림픽 이후로 30년 만에 열리는 네, 동계 올림픽이죠. 이게 뭐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좀 기약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열리기 이제 직전인데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진선유 코치. 일단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이제 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긴장과 부담이 될 텐데 한국에서 열린다는 게 솔직히 홈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더 심리적으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국민들한테 그만큼 기대를 주신 만큼 이제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수들은 이 대회 한 번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를 해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KTX가 개통이 돼서 1시간 반이면은 경기장까지 가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은 우리가 3최라 그래요. 첫 번째 최고는 뭐냐면 최다가 뭐냐면 올림픽의 금메달이 102개로 제일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최다 참가국 95개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그다음에 최다 많은 선수들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한 2,900명. 그래서 네. 다른 역대 대회보다도 가장 많은 메달과 가장 많은 국가와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하는 올림픽이 평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동계올림픽은 개최지로 보면 이제 미국이 4번 제일 많이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3번, 네. 그다음에 이제 6개 나라가 이제 2번씩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한 번씩 개최한 나라 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올림픽의 이 동계올림픽 개최는 하계하고는 다르게 뭐 이런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동계 스포츠가 있는 나라만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되고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큰 메가 스포츠에서 3위한 적이 없어요. 네.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4위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터키한테 져서. 그리고 1988년 하계올림픽 때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도 4위 했어요. 금메달 12개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메달 8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최대전 10개까지 잡거든요. 그래서 사상 처음 메가 스포츠에서 금메달 10개 가까이 가서 3위까지 하는 거를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고
오랜 기간 준비해온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70억 세계인의 눈과 귀가 대한민국으로 집중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세계에 널리 떨쳐지길 기원합니다.